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제 목소리 들리시죠? 화랑 스터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권 2주차거든요. 2주차 책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저희 순재와 키완 2주차고요. 지금 제 목소리 들리는 거 맞죠, 선생님들? 네. 들리, 네, 들립니다. 네네, 소리가 들리니까 기분이 좋네요. 네네. 네네, 들린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재와 키한 2주차고, 그리고 논증구조 파악하기 두 번째 차시여서, 요거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요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일단 독서논술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논술은 저희가 지금 봤을 때, 뭐 독서 퀴즈나 여기에서는 뭐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독서 퀴즈나 신문 읽기에서 혹시 할 말이 있으면, 중간에라도 말씀해 주시면 다시 돌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판적 이해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중간중간에 뭐 다른 곳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토론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진행이 잘 되는지 요거 조금 궁금하네요. 네. 토론, 네. 생각보다 배신하는 친구가 많았어요. 생각보다 아, 생각보다 인류의 발전을 중요시 여기는 친구들 많죠. 인류의 발전보단 개인의 영달을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네. 포장하자면 그런데 그렇죠. 애들이 생각보다 성공지향적이다. 어, 네. 놀랐습니다. 성공지향적인 아이들이 많다. 어, 음, 근데 사실 우리 때 생각하는 친구라고 하는 개념하고 요즘 생각하는 친구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달라진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맞아요. 저는 옛날에 그래도 어릴 때에는 좀 평생 친구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애들이 그런 개념 자체를 아예 안 믿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친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학원에서 보통 만나는 사람들이. 아, 그리고 학년 바뀌고 반 바뀌면 아는 척 안 하는 애들도 많고, 음, 내가 성공하고 돈 많으면 저절로 생긴다. 정말 아, 어른들이나 하는 말을 많이 아, 해가지고 놀랐어요. 친구는 자기가 성공을 하면 따라온다. 이런, 아, 이거 어른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 애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친구가 힘든 일이 있으면 뭐 보증을 서준다. 이런 얘기는 꿈도 못 꾸는 얘기처럼 돼버린 것 네. 같아가지고. 이게 이 동네의 특성인지, 이 네. 세대의 특성인지 조금 궁금했어요. 혹시 다른 원에서는 조금 어떤가요? 다른 원에서는 좀 학생들 반응이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혹시 다른 원에서도 말씀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비슷하다고. 근데 비슷한가? 이게 시대 정신인가 보다. 자신의 삶이 우선시 된다. 근데 이게 개인주의의 영향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세대 자체가 교육을 받아온 방식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한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조금 씁쓸하기는 하더라고요. 요거 자체가 토론이 안 되지 않던가요? 그래서?
아예, 그러면은 이거 친구를 위해서 좀 자신의 성공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기는 했었나요? 있기는 있는데 제한을 두었어요. 진짜 어떤 찐 식으로 제안을 베프여야 주던가요? 된다. 네? 그냥 친구 아니고 찐 베프여야만 된다. 아, 음, 찐 친구여야 한다. 음, 아, 근데, 애들은 그냥 일반 친구하고 그냥 평생 친구하고 나누나 봐요? 평생 친구의 개념을 말하기보다는 음, 어, 그냥 클래스메이트랑 친구를 구분 짓는 것 같아요. 아, 어,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같은 공간에서 그냥 좋게 좋게 지내는 관계랑, 네, 실제로 뭔가 내가 좋아하고 계속 뭔가 시간이 생기면 놀고 싶은 친구랑 좀 구분하는 것 같네요. 네, 음, 여기 수원정자원에서는 AI와 함께 살게 되면 인간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게 될까 질문을 했다. 아이들은 상상력으로 인간성을 값을 매겨 사고 팔게 되면 더 나뉘어진 세상도 상상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 오히려 사람이 가진 미덕이 되니까 구분을 더 잘한다. 그래서 결국 요거는 이 글쓰기랑 연결지어가지고 정자원에서는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기계와 인간의 차이를 드러내봐라. 그리고 기계와 인간이 다른 점이 뭘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라는 차원이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애들이 기계와 인간과의 차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나요? 좀 잘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기계와 인간과의 차이에 대해 학생들은 잘 이야기를 하는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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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친구들하고 싸울 때도 감정적으로 싸워서 텍스트로 이야기를 마치는 편을 선호하는데,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게 더 익숙하고 실수를 적게 한다. 그래서 기계의 힘을 빌려서 실수를 줄인다라고 정리를 한다.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감정을 표현하고 감정을 전달하는 게 글로 전달하는 게 조금 더 편해진 것 같네요. 애들이. 그래서 조금 저희 때랑은 좀 다른 느낌으로 애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음, 혹시 이거 토론 주제를 좀 바꾸거나 좀 다른 방식으로 이끌어 가신 분 계신가요? 이게 만약에 한쪽으로 너무 편중된다면 토론이 어려웠을 텐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좀 이제 좀 수업을 진행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아마 다른 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최지아 선생님은 이거 애들이 편중되면 어떻게 수업하셨나요? 편중되면 편중된 대로 그냥 했어요. 편중된 대로 했어요? 네, 그, 억지로 뭐 팀 나누지 않고 네. 대신에 찬반에 대한 의견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친구는 다 발표할 수 있게 해줬어요. 찬성에서도 반대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네. 하기도 했다. 근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친구와의 우정을 중요시하는 친구들도 적당한 근거를 잘 대던가요? 네. 그냥 어떤 뭐 근거를 많이 대던가요? 생명이 소중하다.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친구는 여러 명이지만 그 음. 친구는 단 한 명이다. 친구의 유일성. 그러니까 그 친구의 유일성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준다. 음. 음, 말이 안 그쵸. 나오면 유도하기도 하고요. 유도하기도 하고요. 지금 그러면은, 안성지 선생님께서는 이거 수업해 보셨나요? 네, 저도 했는데, 네. 저는, 어,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한 것 같아요. 아까 지아쌤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친구의 우정보다는 약간 인간의 생명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네. 네, 음, 여기서는 인류의 발전과 그다음에 키아 박사 인생의 성공이랑 그다음에 그 친구의 우정이잖아요. 친구의 우정. 근데 네네. 거기에 생명을 좀 더 포커스를 둬가지고 인간의 목숨이랑 비교를 하면은 음, 생명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면 아이들이 조금 찬반이 좀 나뉘더라고요. 인간 생명, 그러니까 쪽으로 우정보다는 포커스를 생명 두면 쪽에 포커스를 많이 네네 뒀다라는 거죠? 네네 그런 거 음, 음, 인간의 목숨은 소중하니까 뭐 생명은 소중하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음. 조금 말이 그래서, 나오기가 쉽더라고요. 네. 그래서 애들이 어느 정도로 갈리던가요? 근데 저희 반 애들은 인간의 생명 쪽? 생명 네. 쪽으로 오히려 그쪽으로 좀 주죠. 편중되는 느낌이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생명에 대한 반론도 있었어요. 어떤 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쵸, 맞아요. 그 얘기功利주의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접근했을 때, 네. 네네. 한 생명을 포기하더라도 그것으로 더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됐다는 거죠. 네. 음, 토론은 그러면 잘 진행이 되던가요? 네. 근데 음, 저는 이제 시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토론 같은 경우에는 뭐 네네. 반론을 하고 막 이런 식보다는 그냥 음, 나눠가지고 네. 서로 발표하고 서로의 의견 정리해가지고 적는 거 정도? 그 정도로 맞췄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애들이 네. 막 반박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런 걸 어떻게 중재를 해야 돼요? 그럴 때요? 기다리라고 네네. 하고, 네. 들은 다음에 이제 반박하도록 하죠. 네. 애들한테, 그러니까 반박은 하지 말자. 이렇게 접근을 하나요? 아니요. 반박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얘기를 충분히 들은 다음에 정리를 한 다음에 반박할 기회를 다시 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네. 일단 조금 근데 그게 계속 기다렸다가, 핑퐁으로 이어지게는 하지 않고 그냥 한 번 네네. 정도는 반박할 수 있도록. 한 차례 반박 정도로 끝내게, 네네. 끝력함. 그러면 애들이 발표를 많이 할 텐데, 네. 손을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그냥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나요? 네. 저는 근데 아이들이 익숙해져가지고. 저 이거를 조금 궁금하기는 한데, 학생 중에 시키면 발표를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손을 들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막 손을 열심히 들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친구한테 어느 정도의 기회를 줘야 되나요? 어떤 친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을 드는 친구 아니면 손 발표를 안 안 드는 하는 친구? 친구. 손을 안 드는 친구요? 네네. 토론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토론할 때, 음. 그러니까 좀 다른 친구들은 손을 열심히 들고 적극적으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는 발표하는 것 자체가 약간 부담이 되니까 손을 안 드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저는 음, 애초에 그 발언 기회를 손에 들면 주는 게 아니라 음. 그냥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자기 의견을 얘기하도록 하는 아, 스타일이라, 네네, 돌아가면서 얘기하도록 하는 편이라, 네네네네. 제가 지목해가지고, 이렇게. 음, 각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다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음, 아, 발표를, 네. 이렇게 쭉 그렇게 하면 애들이 돌아가면서 또 얘기하는 네, 편이다. 네, 말을 어쨌든 잘 들으니까 발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막 과하게 막 그런 아이들은 없더라고요. 최지아 선생님도 비슷하신가요? 저는 손 든 친구 먼저 해주고요. 네. 손 안 든 친구 시켜서 정 못하겠다고 하면 다시 손 든 친구들한테 기회를 줘요. 아, 음, 그래서 손든 친구들이 발표 한 번씩은 했다면 손 안 든 친구한테 발언권을 음. 주는 형식으로 네. 가는군요. 네, 근데 거부하면 억지로는 안 시키고. 다른 친구들이 막 손을 들고 막 저요 이러고 있는데도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아, 그리고 그렇게 하는군요.
사회자를 돌아가면서 시키기도 한다. 이거, 수원정자원에서는 사회자 역할을 학생한테 맡기기도 하는데, 저도 이거 해봤는데, 애들 사회자 역할을 잘 하나요? 이거 사회자 이거 애들한테 주니까, 애가 사회자 역할을 약간, 그, 그 마피아 게임 하듯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돈원이 잘 안 되던데 이거 어, 아, 아, 그렇군요. 사회자 역할도 한번 시키고 이제 사회자 역할을 너무 못하거나 조금 이제 균형을 못 잡는다 시키면은 이렇게 다시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시는군요. 학생들한테 사회자를 시켜서 균형을 맞추기도 한다. 어. 근데 애들이 사회자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감투처럼 여겨져서 그런지 사회자 시켜주면은 엄청 열심히 하기는 하던데 사실 잘 못해가지고 사회자를 시키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요거 창의적이에 요거 잘 되던가요? 저는 안 했어요. 이거 안 하셨어요? 네. 다른 분들 중에서 혹시 이거 창의적이에와 관련돼서 의견 주실 분 계신가요? 저 안성님, 이거 네, 궁금한데요. 네, 네,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도 이거 그냥 넘어갔거든요. 되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네네. 그래가지고 다른 음. 반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도 궁금하고. 저는 이거를 약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 뭐 이런 거 이게 설명이 이제 붙으니까 조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인공지능이라는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이 강한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간과 같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로봇이 생기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질까? 요런 식으로 애들한테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발표를 좀 하기는 하더라고요. 좀 풀어서 설명을 해준 다음에 시키면은 이제 애들이 뭐 여러 가지로 막 얘기를 하기도 해요. 뭐 이제 뭐 인간이 뭐 정복을 당할 거다, 기계한테. 그리고 인간이 뭐 노동을 안 해도 돼서 뭐 쉬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기도 하고 반박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좀 토론을 하다가 애들이 요걸로 넘어가면 상대편 의견에 자꾸 반박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반박은 하지 말고 각자 자기 생각을 얘기하라고 한 다음에 한 5분 정도 좀 생각을 얘기하면서 좀 진행하는 편인 것 같아요. 요런 데다 이렇게 좀 키워드만 이렇게 적어가면서 애들이 발표한 것들 이렇게 정리해주고 이제 또 다른 친구들이 발표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다른 선생님들도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기는 하네요. 이거 창의적 이해를 건너뛰시는 분들도 많다라고는 알고 있어요. 음. 수원정자원은 좀 어떻게 하나요? 어떤 설정을 해주시나요? 음. 아, 약한 인공지능은 요즘에 진이나 뭐 빅스비 같은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라고 애들한테 얘기하고 이제 강한 지능 같은 경우에는 성격을 갖춘 뭐 MBTI의 어떤 성격 분류가 가능한 이제 AI 정도 생각을 하고 애들한테 이제 어떻게 다룰 것인지 공존의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본다. 아, 요렇게 애들한테 조금 이제 약한 인공지능은 뭐고 강한 인공지능은 어느 정도다. 이렇게 딱
정해주면 애들이 이제 여기 틀 안에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어서 좀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애들이 뭐 강한 인공지능이면 어디까지 강한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좀 그런 것들을 틀을 좀 잡아주면 좋을 것 같다. 창의적 이해는 학생들에게 틀 이제 실제로 용어를 사례를 통해 상상의 범위를 제한해 준 후에 이야기를 진행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음, 학생들한테 기사를 찾아봐도 좋다. 뭐 이런 류의 방법을 권유하고 영상이나 유튜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살펴보도록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다. 지금 여기에서 규격을 준다고 하더라도 상상이나 넘치는 생각을 말해도 뭐 그런 것들을 좀 긍정하고 칭찬해 주시면서 좀 진행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에 찾아서 또 질문하는 친구들도 한두 명이 있다고 하네요. 음, 좀 여기 창의적이해를 조금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게 글쓰기 때문에도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글쓰기에서 결국 기계와 인간과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뭐 강한 인공지능, 뭔가 얘네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실제로 강한 인공지능과 공존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요게 나올 테니까. 음. 근데 학생들 이거 글쓰기는 잘 해오던가요? 음, 음, 음. 창의적 이해를 가지고 글쓰기와 독후감에서 활용해서 써보라고 권장하는 편이다. 어, 이제 근거 같은 것들이 좀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창의적 이해에 몇 분 정도 소요하시나요? 음, 창의적 이해를 글쓰기의 소재를 찾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마 최지아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교재에서 조금 더 연계성이 강화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좀 창의적 이해 때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좀 글감을 찾아나가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창의적 이해를 좀 글쓰기의 중간 단계로 좀 설정해서 좀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길면은 7, 8분 정도 그리고 학생 발표는 학생당 1, 2분 정도 그래서 총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린다.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말이라던가 문장 완성 능력이 부족하니까 좀 기다려주는 편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글쓰기랑도 좀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 학생들이 요 주제로 글을 쓰는 것들이 아무래도 많은데 요거 글쓰기를 잘 해오는 편인가요? 좀 이미 수업을 해보셨던 분 입장에서는 좀 글쓰기 잘 해오는지 한번 궁금하네요. 되게 멋진 글이 나오지는 않고요. 다 비슷비슷한 게 기계랑 인간의 차이를 말해라 하면 보통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감정이랑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 두 가지 말고는 사실 잘 찾아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음, 저는 이 책에서 좀 책을 설명하면서 아이들이랑 얘기를 나누는 부분이 네. 필립이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을 하잖아요. 네네. 네, 그 얘기를 앞에서 언급을 하거든요. 그게 창의적이랑 약간 연결되는 부분 같기는 한데, 근데 음, 그때 기계가 계속 발전하면 걔네도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 음, 어, 그리고 이미 스스로 판단하는 AI가 나오기 시작했다. 음, 어떻게 할 거냐.
너네 다 의사 된다 그러는데 의사 너네 뺏길 수 있다. 그런 얘기 해주기도 하고 우리가 왜 기계랑 인간의 차이를 고민해야 되는지에 대해 더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해줬어요. 음, 그냥 이거를 구분하는 것 자체보다 왜 우리가 이 고민을 해야 되고 이 음, 부분이 왜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자는 방향으로 얘기를 음, 해줬어요. 음. 음. 붙여서 이야기를 진행한다. 근데 이거는 좋네요. 우리가 왜 기계와 인간의 차이를 구분해서 좀 생각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건,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네요. 근데 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답을 줘야 왜, 될까요? 네네. 아니요. 음. 왜냐면, 진짜로 좀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기계와 인간의 차이가 점점 없어질 것 같은데, 그리고 정말 저희 이제 자녀 세대에서는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고 감정도 가지고 있는 비슷한, 인간과 정말 비슷한 기계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구분할 수 있는가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왜 구분해야 하는가도 문제가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점점 구분하기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애견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제로 애견처럼 정을 많이 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로봇이고 기계이기 때문에 없애버리는 게 생명을 없애는 것만큼 부담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음, 그것을 그냥 기계로 생각하면 안 되는 시대가 올 거다. 그리고 음, 내가 어느 신체의 일부를 다쳐서 기계로 교체를 했을 때, 나 팔만 교체하면 사람인데, 나 음. 얼굴을 다쳐서 얼굴도 교체하면 사람일까? 그러면 나 뇌만 남아있으면 사람일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멘붕이 오더라고요. 아, 네네. 그거 네, 어려워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기술이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먼저 해야 되고 윤리적인 기준을 먼저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냥. 음, 음. 사실, 막 공각기동대 같은 거 보면은 항상 다루는 문제이기도 한데, 애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좀 낯설고 좀 어려운 주제인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어떤 기계와 인간 간의 경계가 점점점 무너질 테고, 뭔가 그 사이에서 뭔가, 이걸 갖춰야만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요거의 어떤 한계를 규정하는 게 학생들한테는 되게 어려운 문제여서, 결국에는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다가 좀 생각을 멈추거나 좀 멘붕에 빠지거나 이렇게 되다가 그냥 이제 많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네, 공존과 관련해서는 좀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음, 기계가 인간을 약간 지배하는 새 시대에 대해서 영화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당연히 그러면 안 되고 인간이 기계를 지배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죽여야 돼요. 다 목을 쳐야 돼요. 이러면서. 낙관론을 펼치는 친구들도 많던데, 결국 어, 인간이 기계를 파괴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는 뭐 이제 결국 지배를 안 당할 거다. 이런 음,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많고, 음, 잠시만요. 아, 음, 음, 음.
이 영상을 학생들한테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제 일자리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면서 이제 학생들한테도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어떤 전문성을 찾아나갈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취지로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정자원에서는. 아, 네네. 그 차원에서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이 사실 기계와 인간의 공존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결국 누가 지배하고 지배당할 것이냐, 이 문제도 많이 얘기하고 실제로 일자리 이야기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뭐 기계 노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한다, 요 정도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뭐 최재하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의사라던가, 그리고 여기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변호사라던가 이런 전문 직종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 근데 요런 류의 이야기도 애들하고 나누게 되지 않던가요? 뭐 미래에서 좀 안전한 일자리가 뭐가 있을까? 인간에게 안전한 일자리. 인간에게 안전한 일자리는 무엇이 있을까? 요런 류의 이야기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좀 이때 기계와 인간의 공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테마가 나뉠 수 있잖아요. 뭐 일자리 문제, 뭐 지배 정복의 문제, 아니면은 뭐 감정적인 교유의 문제, 뭐 기계와의 연애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좀 그런 것들을 좀 제시해주면 어떨까 싶은데, 좀 학생들은 근데 요 차원의 문제만 많이 다루나요? 실제로 학생들이 글을 어떤 부분에서만 쓰나요? 제가 맡았던 학생들은 생각을 이렇게까지 스스로 발전시키지 못해서 제가 네네. 제시를 한 거였어요. 이런 음, 윤리 문제를 왜 다루는지, 네. 기계와 인간의 구분을 왜 해야 되는지를 음, 이끌어내기 위해서 계속 이제 말을 던지고 질문을 던졌던 거고, 음, 아이들이 이걸 스스로 막 생각을 해내면 너무 좋죠. 음, 못하더라고요. 음, 요거를 좀 파트를 나눠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주면 학생들이 조금 더 좀 생각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다 설명하는 것보다 네, 로봇에 관한 책이 여러 권이 있으니까 좀 네네. 잘라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가 뭐 과정별로 하나씩 네. 있으니까 좀 음,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게 네. 더 좋지 않느냐. 근데 그거는, 일자리 문제는 음, 또 별도고, 또 음, 뭔가 인간성이나 생명 존중에 대한 얘기도 또 별도고, 약간 음, 그런 것들을 구분을 지어서 단계별로 좀 배치를 해놓으면 좋겠어요. 음. 결국 인간과 기계와의 공존이라고 하는 테마로 수렴이 될 테지만 과정별로 포커스를 맞춰서 뭐 가령 이번 책의 경우에는 인간성과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뭐 로봇과 일자리, 그리고 로봇과의 공존, 어떤 감정 교류 등으로 어, 좀 주제를 세분화해서 어, 교재를 만들어 나가면 더 좋겠다. 사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지금도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로봇과 인간의 어떤 생명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반면에, 그리고 이제 그 로봇 소년 학교에 가다 같은 경우에는 로봇과의 일자리, 로봇과의 감정 교육,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기판한 과정에 나오는 1000개의 파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심화 발전된 형태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책별로 로봇과의 공존을 세부 테마로 좀 다뤄가면서 좀 교재에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방향을 잡아가면 선생님들이 수업하기도 더 좋고 이제 좀 방향을 잡기도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자원에서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좀 넘어가서 의문문은 이야기할 게 없죠. 저희가 어, 이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문해 파트에 이거 2주차 논증 구조 파악하기 요거 130쪽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130쪽. 이거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맞아. 너무 힘들어요. 이거 이게, 나올 때마다 죽겠죠. 네, 이게 상위 단계에서 이게 문제에 적용할 때 어떻게 네.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음. 왜 이 과정을 꼭 배워야 되는지. 이 부분을 왜 꼭 배워야 되는지. 네. 음. 이걸 안 하면 추론을 못 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 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걸 꼭 해야 되지? 네. 필요성에 대한 의문. 그리고 세트 1은 생각보다 막 어렵지 않게 푸는 게 네, 전제 1과 결론 사이에 문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찾아오는데 그렇게 해서 써오는 게 뭐 무슨 의미가 있나 음, 싶어요. 하긴 그렇죠. 음, 사실 전제가 숨어 있는 전제를 찾아 나가는 훈련을 해야 학생들의 사고력도 발전되고 좋은 것 같은데, 어, 요거는 거의 대부분 그런 식일 거란 말이죠. 이제 문장과 문장 사이에 있는 걸 또 적거나 밑줄 쳐오거나 이러면 되는 문제라서, 사실 이게 원래 의도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참 어렵네요. 이거는, 수업하기도 어렵고, 맞죠? 방법을 못 찾겠어요, 이 부분은. 너무 음, 어려워. 음, 안성지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음, 네. 찾기가 어렵다. 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 필요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원래는 어떤 맥락으로 얘기가 나왔냐면, 이거를 논설문을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주장과 근거를 찾는 전제 결론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논설문을 가져와서 결론은 주장에 해당되고 그러면 그 주장을 이끌어내는 근거가 뭔지 찾아봐라 라는 식으로 되니까 지금 문제가 이런 식으로 세트가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의도는 설명문에서 그 이유와 결과가 나오는데 어떤 특정 결과값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 그것에 어떤 이유가 되는 어떤 바탕이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결과를 주고 나서 이 이유가 뭔지를 찾아보라는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이유가 많이 가려져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그래서 약간 이런 식이었던 거죠. 원래 의도를 계속 설명드리게 되는데 원래 의도는 이런 거죠. 이제 스코틀랜드 어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감자의 값이 떨어지면 감자 소비가 줄어든다. 이게
전제 1에 해당되고, 그리고 전제 2가 숨어 있죠. 그러고 나서 결론이 나오죠.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감자 소비는 수요, 공급, 법칙에 예외에 해당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전제 1과 결론만 주고 나서 학생들한테 문제를 풀라고 해요. 그러면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여기에는 전제가 하나 숨어 있어야 되잖아요. 전제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면 수요 공급 법칙에 따르면 재화의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올라간다. 요게 원래 이제 이 전제 1과 전제 1을 합쳐야 결론이 나오는 논증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안 줘요. 이거를 안 주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걸 안 주니까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글을 읽을 때 배경 지식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독서를 해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독서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제과 결론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전제 2를 도출해낼 수 있고 전제 2를 본인이 도출해냈다면 아, 얘가 논증 구조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걸 파악하고 아, 이걸 토대로 해서 나는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래 이 의도예요. 원래 이 훈련의 의도는 그거였었는데 근데 이거 자체가 문제화하기도 어렵고 아무래도 문제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문을 주기가 어렵기도 하고 요거를 찾기도 어렵고 만들기도 어렵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의도는 이거다. 그래서 이게 저한테도 이걸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뭐 이제 최지아 선생님도 저한테 몇 번 물어봤고 안성지 선생님께서도 이거 어떻게 수업해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저도 비슷해요. 근데 아 이게 원래 의도가 이게 아닌데 나도 이게 원래 의도가 아닌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의도를 좀 이제 학생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어디 있을까를 이제 찾다가 몇 문제 있거든요. 가끔씩 보면 3단 논법으로 뭐 적혀 있는데 전제 하나가 빠져 있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해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원래 의도한 바 이제 결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으면 이 결론이라고 하는 바를 이제 이끌어내기 위한 근거 자체가 두 개가 있는 실제로 찾아야 되는 이런 류의 것들은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요거를 찾아야 좀 요약적으로 이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 라는 차원으로 좀 설명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생들한테 뭐 이제 학생들이 이거를 다 싸우는 것 자체를 좀 힘들어 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밑줄만 그어오도록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옮겨 적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조금 문제로서 제가 봤을 때 학생들이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했을 때 좀 더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것들은 학생들하고 가령 요거 3번 같은 문제를 저는 좋아하는데 이런 거 3번을 우리가 한번 보자 라고 한 다음에 화면을 이거 띄워놓고 그리고 나서 학생들한테 자 우리가 돼지는 섬유소가 적은 사료를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네.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 2가 있네.
그러면은 전제 1이 모여야 우리가 결론이 도출될까? 라는 걸 이제 이거 지문을 안 보고 한번 발표하도록 한번 해봐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동물은 섬유소가 적은 음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돼지는 섬유소가 적은 사료를 먹어야 하는군요. 라고 하는 거 이렇게 도출해내는 연습을 시키고 나서 다른 부수적인 문제를 풀려요. 약간 저는 그냥 제 의도에 맞는 문제 몇 개를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학생들이 그냥 이제 어떤 다른 의도로 만들어진 문제들은 그냥 근거를 찾아서 그냥 풀도록 한다. 요 정도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사실 요런 의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요런 의도로 문제들이 구성되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들고, 음, 뭐 그렇습니다. 그래요. 의도한 대로 문제가 만들어지면 사실 네. 지문이 필요 없는 거 아닐까요? 지문이 근데 사실 지문이 필요가 없어요. 애들 입장에서는 요거 결론하고 전제 1만 있으면 요렇게, 어, 이렇게 도출해낼 수 있는데 저희 문제 중에서 지문이 필요 없는 유형도 존재해요. 실제로. 아까 돼지 문제 말고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돼지 어, 문제 풀 때 애들이 되게 힘들어했던 게 앞에서는 네. 계속 지문에서 답이 나왔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지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 네네, 써왔다 맞아요. 틀리고 저거 써왔다 틀리고 결국 설명해주게 되는 문제가 그 문제였어요. 네네네. 어, 이게 지문이 있는 게 더 헷갈리는 거죠. 지문이 있는 게 더 헷갈린다.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문제를 만들다 보면, 요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훈련을 일단 구성한다. 훈련을 구성한다. 지문을 찾는다. 그리고 나서 문제화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문을 찾을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이게. 맞죠? 근데, 지문이 없으면, 우리가 명제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제 판단을 못해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 어휘도 마찬가지예요. 어휘도 반의어, 유의어, 찾기.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단어와 특정 문장만 제시하면 훈련이 가능한데, 근데 이렇게 구성하면 명제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요게 원래는 요렇게 구성이 되고 사실 명제 판단이라고 하는 게 원래 몇 주차 정도 되는 그냥 한 이제 문의 훈련의 일종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 의도는. 근데 이걸 매주 나가는 게 좋겠다. 사실 학생들이 내용 파악 능력, 추론 능력을 보강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요게 요런 식으로 이렇게 발전한 케이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의도에 맞춰서 나가려면 요렇게 명제 판단을 내야 되기 때문에 지문을 넣을 수밖에 없다. 근데 지문을 넣으니까 더 헷갈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게 최재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이 기존에는 다 찾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안 찾고 이 전제와 결론을 통해서만 얘를 도출해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문이 더 헷갈리게 된다. 지문 때문에 더 애들이 다른 정답을 찾아오게 된다.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음. 근데 이거는 계속 문제가 되는데 요런 류의 어떤 훈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요런 류의 훈련이 네? 문해훈련에 네. 지문이 없고 그냥 명제 판단 내줘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훈련은 훈련대로 구성되고
그리고 명제 판단은 그냥 지문을 가져와서 구성되고, 요렇게요. 근데 그것도 가능하긴 한데. 음, 대신에 이런 주차에는 네. 명제평가 지문도 좀 길게 아, 정기평가만큼 긴 지문으로 음. 이런 주차에는 명제 판단 주차만큼 길게. 음. 근데 사실 저는 요런 류의 문제들을 이제 한 뭐 12개? 한 13개? 학생들이 풀어보는 건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좀 바뀔 수 있으면 제일 좋기는 좋은 것 같아요. 음, 어. 그러니까 의도는 아시겠죠? 원래 네네 뭘 하려고 했던 건지 알겠죠? 네. 네네. 이해는 그러니까,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수문 전제를 찾는 게 핵심이지, 전제 자체가 적혀 있는 걸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이거 문제를 제가 풀면서 원래 이제 수문 전제 찾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같이 풀면서 애들한테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 라는 걸 말한 다음에 나머지는 지문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거, 전제 문장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 한번 실제로 풀어봐라.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편이에요. 저는 수업을 그렇게 해요. 음. 근데 아마 지금 실제로 원래는 이랬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수업 운영에는 도움이 안 될 거잖아요. 선생님들께서 그러면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계신지, 어, 안성지 선생님은 이거 그냥 몇 문제 설명해 주는 정도로 진행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그래가지고 이거 지문에 없는 거, 네네. 네, 지문에 없는 문제들은 같이 해주고요. 네. 네, 그리고 시간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네. 나머지는 세트 2 같은 경우는 나머지는 숙제로 내주고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세트 2는 과제로 네. 네, 네. 세트에서도 그 전제가 안 나오는 것만 풀어주고 나머지는 집에서 해봐라 이렇게. 전제가 안 나온 것들은 풀어주고, 최지아 선생님도 문해 훈련 과제도 많이 내주나요? 좀 가급적 과제 안 내주려고 노력하는데요. 네네. 진짜 못 따라오는 친구들 몇 명은 네. 과제를 나갈 수밖에 없어요. 3시간 다 해도 못한 친구 있긴 하거든요. 요런 것들 이번 음. 주차도 과제도 나가는 케이스죠? 근데 저는 웬만하면 3시간 채우기 전에 한 2시간 50분 정도 됐을 때 남은 친구가 있으면 해설을 해줘요, 그냥. 숙제 안 내주고. 2시간 50분째가 음. 되면 해설을 해준다. 그러면 이게 안 해요. 해설을 해주게 되면 이미 나간 친구들은 나가 있고, 네, 그러고 나서 나머지 친구들한테, 이제 나머지 친구들이 못 푼 문제를 그냥 해설해 주는 거죠? 네. 그럼 어느 정도 해설이 들어가던가요? 아예 못하는 푸는 친구들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몇 문제 정도 못 풀던가요? 뒤에 아예 손 못 대는 친구도 있어요. 이거 세트 2요? 네, 아니 세트 1은 대부분 다 풀고요. 세트 1은 이제 줄 치면서 풀면 저 형광펜으로 다 치게 만들거든요. 전제 1이랑 결론을. 네네. 그러면 형광펜 안 친 부분에서 이제 빈 전제 2를 찾아오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세트 1은 그래도 다들 풀어오는 편이고, 세트 음. 2에서는 그냥 도장 받고 나간 친구들 빼고 나머지는 못 풀면 그냥 설명 다 해줘요. 한 문제 한 문제. 아, 세트 1은 다 푼다. 근데 세트 2는 요런 류의 문제들, 이제 전제 자체가 좀 숨어 있는 것들 말고도 애들이 잘 못 찾나요? 네. 전제 1이랑 결론 사이에 있는 문장 중에서만 찾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지 아닌지를 따져서 생각을 하고 와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네네. 귀찮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아, 눈에 보이는 문장 하나 아무거나 써오는 경우도 있고 네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이거 훈련에, 이 훈련의 어떤 방향성이 이제 중요해지는 건데, 네. 근데 이 훈련은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훈련이잖아요, 사실. 맞죠? 그리고, 근데 그 논리적인 것을 따지려면 지문 자체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네네. 그러기에는 지문이 좀 난이도가 있고, 애들은 음, 그러니까 문해 훈련을 할 때 항상, 문제를 푸는 방법, 그 요령을 빨리 찾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 공식을 먼저 찾는 친구들은 빨리 하고 나가는 거고, 그 문제 이해도랑은 좀 별개더라고요. 문해 훈련을 아, 빨리 끝내는 속도가 약간, 네네. 논리적이고 규칙을 잘 찾는 친구들이 빨리 끝내고 나가고, 네네. 애들이 꼭 정기평가를 잘 보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봤을 때. 아, 그러니까 지문의 이해도로 뭔가 학생들이 좀 빨리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훈련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규칙성을 찾아내는 그러니까 좀 그냥 잔머리가 많이 돌아가는 친구들이 이제 잘 푸는 거겠군요. 근데 그러면 사실 이거는 만약에 좀 바뀐다면 뭐 지문이 됐든 이 문장이 됐든 내용은 쉽게 가고 그리고 어, 결론 구조에 대한 사고는 필요하게 가고 이렇게 하면 네. 애들한테 도움이 되려나요? 그게 의도하신 바를 얻을 수 있는 방법 같기는 한데, 어떻게 네. 구현이 돼야지 그게 가능할지는 잘 감이 안 와요. 음, 근데 이런 류의 새 문장만 주어지고 학생들이 숨은 전제를 찾도록 하면 되긴 될까요? 이거 애들이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거 같으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할 이 수,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오히려 네, 이건 쉽게 느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보다. 아, 안성지 선생님도 비슷하신 생각이신가요? 네네. 요거 할 수 있어요? 네,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근데 이거 3번 애들이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3번을 보니까 그래, 왜냐면은 이게 3번 같은 경우가 딱 이런 거잖아요. 잘 안 네네. 들리나요? 아니요, 이거는? 아니요. 네, 조금 더 크게, 네. 네, 잘 들리나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거 제가 이걸 설명을 해주면서 알게 된 게 아이들이 이거 특히 3번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있는 내용이랑 크게 관련이 없잖아요. 네네. 지금 결론이랑 네. 우리가 얘가 찾아야 되는 전제랑 그래가지고 결론을 가지고 이렇게 오히려 이 문장 두 개만 가지고 하면 아이들이 너무 쉽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풀어줄 때. 음, 예. 그래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신 방법처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제시문과 별개로 요거 전제와 결론 하나를 주고 숨은 전제를 찾아내도록 하는 훈련이면 네. 학생들이 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해주니까 더 이해를 쉽게 하더라고요. 이 두 문장, 전제이랑 결론만 같이 풀어주니까 아이들이 되게 쉽게 이해를 음, 하더라고요. 음. 음. 그러면 이렇게 바꾸고 말씀해 주신 대로 명제 판단에는 그러니까 이 지문을 명제 판단에는 넣고 그리고 어 여기에서 훈련할 때는 그냥 전제와 결론만 구성해서 세트를 구성하면은 좀 어떨까 싶기는 한데 그러면 이런 정도의 문제라면 애들이 몇 문제 정도 되면은 좀 딱 맞을까요? 많아야 될 것 같아요. 많아야 돼요? 네. 아, 오히려 잘하니까? 이렇게 되면? 쉬우니까? 지문을 읽을 시간이 필요가 없죠. 아, 지문을 읽을 시간이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많아야 된다. 3번 문제에서 애들이 막히는 이유가 앞에서 풀던 거랑 유형이 달라져서 그렇거든요. 근데 3번과 같은 유형만 계속 나오면 애들이 거기서 또 규칙성을 찾을 거예요. 음, 그러면 문제 풀이 속도는 되게 빨라지거든요. 네. 아, 그렇죠, 그렇죠. 애들이,
그렇죠. 여기에 무조건 섬유소라고 하는 단어가 무조건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만드는 나름대로 규칙성을 또 찾겠죠, 애들이. 똑똑하니까. 아, 문제 그래서, 수는 지금보다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바뀌면. 이렇게 바뀌면은 한, 뭐, 15문제, 15문제, 이 정도, 한 30문제면 되려나요? 그래도 빨리 되려나? 끝나지 않을까. 음, 음. 음. 사실, 이렇게 되면, 근데 이것도 그럼 가능은 하죠, 애들이. 이거 전제 1을 가리던 2를 가리던 전제 찾는 건 가능할 테고, 음. 전제 1과 전제 2를 주고서 결론을 만드는 거 역시도 가능하죠, 애들은. 네. 음, 그러면, 좀 문항수가 많아진 형태로 구성을 하고, 조금 다들, 어, 예시, 예시문의 형태로 제공해 본다. 어. 근데 진짜로 근데 요거는 궁금해서 그런데 요거는 그러면 애들 사실상 규칙성을 찾으면 이거 자체가 의미는 있나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하나 들어가지고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안성지 선생님은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게 네, 원장님이 이거의 목적이 네, 아이들이 여기서 숨어있는 전제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목적이신 거잖아요. 네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는데, 음. 음. 근데 네. 이게 애들이 너무 이걸 또 기계적으로 하게 되면 아, 이게 또 훈련의 의도와 상관없이 애들이 너무 또 쉽게 받아버리거나 아니면 사고하지 않고 그냥 공식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게 근데 참, 걱정돼서, 그렇구나. 왜냐면, 근데 이게 애초에 이해를 해야지 가능한 문제 유형인 거잖아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이 추론 과정이, 네. 네네, 그러니까 이걸 결론을 가지고 추론을 통해서 아이가 결론을 도출해 내야 되는 문제 유형인 거잖아요. 문제 유형 자체가. 네네. 네, 그러면은 되게 뭐 아이들이 기계적으로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는 그런 음, 잘, 네, 저는 이해가 아, 좀, 네, 안 돼요. 교재팀에서도 해주실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교재팀에서도 지금 목소리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네. 일단 지금 보면은 좀 수업하시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앞에 개념 부분에 보면은 여기 연역하고 그다음에 귀납, 유비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네, 요거를 풀어내는 과정들이 담긴 지문이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일단 이 내용 자체는 중학교 3학년 과정에 교육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내용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일단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만약에 지문을 꼭 넣어야 된다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 네. 문제는 한 세트당 15문제 정도는 충분히 이제 교과서를 활용해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맞아요. 음, 그렇게 그, 보면은 네. 음, 그 연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제 이 소전제를 아이들이 찾을 쉽게는 아니고 어쨌든 이제 문장만 보고서 소전제를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음, 귀납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결론을 아이들이 찾을 수 있을 거고 유비 처리 음, 같은 경우도 결론 아이들이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네. 음,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에 좀 제작하는 방향을 요런 식으로 문장만 주고 연역, 귀납, 유추의 방식으로 한번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이게 귀납인지 연역인지 유추인지는 알려주지 않고 그냥 학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면 좀 사고할 것도 많고 괜찮을 것 같은데 선생님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아, 네네.
근데 이거를 왜 제가 이렇게 주저주저 얘기하냐면, 제가 이거를 한번 그때 한 2년 전쯤에 요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가, 이제 제작하시는 선생님이 까이셨나요?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이거 이거 왜 하냐고, 라고 해서 이렇게 바꾸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일단 네네. 전 2년 전 선생님이 아니어가지고. 아, 네네, 맞아요. 네, 2년 전 선생님 아니세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이게, 혹시 중학교 3학년 이 네. 과정을 한번 이제 보실 수 있으면은 선생님들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은, 네네. 그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충분히 지금 이런 문제들이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문들도 많고 해가지고 될 것 같은데, 음, 이제 제가 좀 우려되는 바는 네. 이렇게 갔을 때 이제 통일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원래는 저희가 지문이 나오고 지문 속에서 문해 훈련을 하고 그 지문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명제 판단이 나오는데, 이제 네네. 그 부분이 가능한지는 저희 소장님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음, 만약에 이런 형식의 문제를 만든다고 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게 아이들이 사고하는데 충분히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거 그러면은, 요렇게 이걸 하되, 너희들 좀 막히거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예 모르겠으면 지문을 볼래? 라고 하는 정도 지문을 넣는 건 되지 않나요? 아니면은 이제 그게 들어가 있는 지문들을 뒤에 네네. 명제 판단으로 실어주는 방향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들어가 있는 지문들. 맞죠? 아, 이 문장들이 들어가 있는 지문을 명제 판단으로 실어주거나. 네, 왜냐하면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는 결국에는 근데 설명문도 있는데 대부분 네. 논증 방식은 논설문이기는 해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그 논설문이 통으로 항상 들어가 있거든요, 교과서에는. 그래서 네네. 그 교과서에 지문을 조금 실어주면은 이제 연관성도 있고 아이들이 궁금한 거를 조금 더 찾아볼 수도 있고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음, 근데 음,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은 이제 뭐 하랑에 2주차, 3주차 이렇게 논증 구조가 들어가 있는데 네. 그게 2, 3주차까지는 또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2, 3주차까지 나오기가 네.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거 문제 만드는 게, 음, 그렇죠. 근데 그러면 사실, 어, 1주차도, 한 주차도 구성하게 되면 또 다른 또 훈련을 만들어야 되는 단점이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어, 최대한 만들어 보기는 만들어 보는 게 좋은 것 같기는 한데, 네. 아니라면, 뭐 이제 전제 찾기, 결론 만들기, 요렇게 나가도 되긴 하거든요. 세트 1은 네. 전제, 세트 2는 결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음, 제작상의 어떤 어려움 때문이라면. 네. 그리고 근데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사실 애들은 이 문장만 봤을 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거 애들한테 이거 3번이 막히는 이유는 1번, 2번하고 3번이 푸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3번의 글이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가 나오고 이 문장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글을 참고해서 읽어봐라라고 하면 문장의 내용이 이해가 좀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 통일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그냥 이렇게 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어, 근데, 네네. 그래서, 근데 사실 지금은 음, 가능할 것 같아도 이게 네, 이제 실제로 좀 봤을 때 확실히 네,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어서 네네, 요거는 최대한 빨리 음, 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요 부분은 어떻게 개정 방향을 조금 음. 이렇게 바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아,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항상 이게 문제가 됐던 거는 조금 개정 방향을 기다려보고 건설적으로 우리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스터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